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박부의 사랑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덕목에서 숫자에 대한 애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애널리스트는 분석 결과를 리포트로 써서 발간을 해야 합니다. 주당 평균 두세 개 정도를 2에서 5페이지 짤막한 브리프를 쓰기도 하고요. 분기에 한 번 이상은 30페이지 이상의 이런 인덱스 리포트를 책자 형태로 또 발간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거나 또 중요한 산업 통계 자료, 기업 데이터, 탐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업데이트가 될 때 실적 프리뷰나 리뷰를 할 때 브리프 리포트를 갖다 씁니다. 분기 실적을 산업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거나 또는 산업과 개별 기업의 중대한 변화나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인덱스 리포트를 씁니다. 물론 정기적인 먼슬리나 위클리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리포트를 쓰지 않고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댓글에 질문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 컴플라이언스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포트에 있는 내용 또는 과거에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한정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모든 애널리스트의 활동은 리포트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포트 발간은 애널리스트의 가장 본질적인 외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의사표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글을 잘 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쓰지? 하고 주위에서 말할 때까지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왜 할 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주 쓰다 보면 쓸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글을 쓰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 시작할 때보다 더 풍부한 내용의 글로 마무리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안 쓰다 보면 더 안 쓰게 마련입니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만 글을 쓰는 것으로 자꾸 범위를 이렇게 좁혀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안 썼는데 이런 걸로 글을 써?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점점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시장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이외에도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있고 탐방도 있고 마케팅 활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활동이 리포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가 애널리스트가 되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점심, 저녁, 골프 이런 외부 활동들도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글 쓰는 빈도가 이제 떨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하면서 리포트를 많이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리포트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승진이나 이직을 위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외부 활동을 강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베스트 애널리스트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도 쓰지 않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애널리스트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그 순위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포트 많이 쓰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베스트에 들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리포트를 안 쓰는데 베스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주니어 시절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FN 가이드라고 증권수 리포트를 취합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유통업종 리포트 목록에서 리포트 수로는 아무튼 1등을 하는 것이다. 그게 목표였어요. 주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방법은 리포트밖에 없습니다. 매주 두세 개씩 리포트를 꾸준히 1년 동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애널리스트를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시로 리포트를 쓰는 친구였으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많이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투자자하고 호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주가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이제 큰 변화 없이 1년에 한 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매일 매주 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 시간 매분 주가 움직임에도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 긴장하고 피가 마르고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의자를 뒤로 쫙 젖히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거는 거의 뭐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항상 투자자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있는지는 리포트를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이게 오피니언 리더라는 게 있거든요.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는 현재 투자자들이 궁금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는 완벽성보다 적시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무작위적으로 돌아다니고 필터링 되어서 사라지거나 또는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즉시 주가를 변동을 시키겠죠. 이제 하루에도 수조 원이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다양한 매크로, 마이크로 지표가 녹아져 있는 그런 기업과 주식 관련된 리포트들이 수백 개씩 이렇게 발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증권사 보고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어느 기관의 보고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예. B라는 신규 사업이 해당 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매출과 이익의 기여도와 전망을 잘 설명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로 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력만 좋다면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면 형식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숫자와 논거의 주장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타가 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뉴스가 내일 주가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녁에 뉴스가 나오면 바로 내일 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사고 팔아야 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그리고 문장이 훌륭하고 그래프가 멋있고 오타가 없어도 내일이 아니라 모레 나오는 리포트는 의미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 내일 주가의 투자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인데 리포트가 내일 모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리포트가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에 바로 나온 한 장짜리 쇼페이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 볼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뉴스가 오면 애널리스트는 본능적으로 그 뉴스를 중요성을 갖다가 이게 필터링을 하죠. 그래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쓰는 게 맞아요. 그건 쓰는 게 맞습니다. 써놓고 후회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들은 대체로 게으름에 대한 자기 합리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에이션을 해야 된다. 아이디에이션, 이건 이제 한번 네이버 사전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개념화라는 거네. 개념화.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글을 쓴다는 거죠. 대학교 때 뭐 리포트나 여러 가지 과제들 이런 것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짜집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공부는 되겠지만 자기 아이디어는 아니죠.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비슷한 논조하고 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은 다른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를 수도 있고 결과는 같아도 추론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유사한 시기에 미분을 발명했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만일 문장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심하게 비슷하다면 그건 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권시장에는 표절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참여자들이 리포트를 또 보고 있고 그리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나요. 소문이 나고 그러면 그 이름에 상당히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애널리스트는 그 자기 이름을 내걸고 그 리포트를 쓰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자기 이름이 곧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 심각한 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번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체 가능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30개 있다면 30명의 애널리스트가 서로 한 섹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 없다고 해가지고서 크게 뭐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은 망해도 일어설 수가 있지만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의견은 틀릴 수가 있지만 하지만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네, 이거를 되게 잘 알아야 되죠.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기업차의 IR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합니다. 기업체 IR은 아무래도 자기 회사에 유리한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IR은 너무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어떤 IR은 또 너무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걸 투자자들에게 필터링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와 산업의 흐름, 경쟁사들의 동향에 비추어서 IR에서 한 말과 전망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고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팩트하고 추정 그리고 투자 의견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리포트에 담아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핵심적인 직무죠. 주니어 애널리스트 때는 일단 뭔가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하고 기업의 업데이트 리포트를 주로 쓰면서 내공을 쌓게 되죠. 처음부터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길 리는 뭐 만무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에서 5년 정도 이제 지나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융합작용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산업의 구조가 보이고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윤곽이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각 기업들의 한계와 어떤 가능성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이제 투자의 이제 지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게 아이디에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 그리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영상도 하나의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 기준들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에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의 가지를 잘 뻗어나가야 되죠. 수많은 가정하고 예외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보고 듣는 현상에 대해서 구분하고 분류를 해야 되고요. 필요천공과 충분조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그리고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아이디에이션은 쪼개기와 합치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쪼개기와 합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계 구매력을 아이디에이션 한다라고 할 때 고용, 임금, 물가, 이자율, 예적금, 주식, 부동산 이런 여러 구성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들을 크게 가처분 소득하고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훨씬 더 이 독자들에게 명확한 그림을 또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충분 조건이어야 됩니다. 필요충분 조건, 아이디에이션 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구성 요소가 빠짐없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외가 있게 되면 그 아이디에이션의 그 효과는, 의미는 상당히 반감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결해야죠. 간결해야 됩니다. 뭔가 이 투자자에게 확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 이제 이런 조직 관리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인간관과 동기부여 방식을 X 이론과 Y 이론으로 딱 나눠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로버트 솔로우 같은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노동과 자본 딱 2개의 독립 변수의 함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는 인류 역사의 변천 요인을 총과 세균 그리고 세 가지로 보고서 장장 700페이지에 넘는 방대한 글을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 아이디에이션이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훌륭한 아이디에이션은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편적인 현상들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명확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독자들에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강한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경우에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리포트라고 하게 되면 2014년 1월에 발간한 이제 온라인화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의 유통산업의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확대로 규정을 하고서 그 특성과 각 밸류체인별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이제 분석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구조적인 하락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ODM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의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로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주가는 연 단위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계속 하락했습니다. 롯데쇼핑 50몇만 원에서 이제 뭐 10만 원 언더까지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스피, 코스메사, 한국콜마 뭐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죠. 네, 오늘은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